지금부터는 수사 모드. 근데 오늘 특종은 말이죠. 정말 손에 땀을 쥐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특종입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입니다. 영국 하트퍼드셔 보빙던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이 마을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련과 마비 증상으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사망자까지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을 사진기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수사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 탈륨 중독으로 보이는데요. 탈륨에 중독되면 구토나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자, 놀랍게도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점을 그리고 그를 수상하게 여기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화학 지식을 줄줄이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시작한 수사팀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가 설계한 살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한 기자님이 탈륨 그랬잖아요. 네네. 탈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탈륨이 뭔지. 일반 사람 모르는 거죠. 자, 맹독 물질인 탈륨을 커피나 차에 탄 뒤 사람들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권해왔던 겁니다.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은 그의 집에서 탈륨을 비롯한 각종 독극물과 독약 실험을 소상히 기록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독극물 살인범이었던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영. 자, 그런데 그의 범행은 꽤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다른 과목은 거의 낙제에 가까웠지만 그는 고작 14살의 나이에 독학만으로 대학원 수준의 화학 지식을 습득할 만큼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이거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런던 리스턴의 한 교실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은 학생들이 잇따라 복통을 호소하더니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레이엄 영은 자신의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을 0.01g 섭취하면 인간은 복통을 일으킨다. 아이고. 뭐야? 그렇습니다. 그는 친구를 상대로 독극물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의 치사량을 실험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자, 그리고 1962년 15살이 되던 해 그레이엄의 의붓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아, 이러지 말지. 어머니 또한 그레이엄 영의 독약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레이엄 영은 살인 미수 혐의로 투옥됐지만 정신 이상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위탁됐고요. 9년 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그가 이번엔 영국 보빙던 마을에서 마을 사람과 또 회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독극물 살인 사건을 계획, 실행을 했던 겁니다. 완치된 게 아니네. 왜 완치 판정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뭔가 연기를 한 거죠. 자, 나가려고. 일로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레이엄 영. 하지만 1990년 8월 4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바로 다음 사건을 알려드리죠. 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2, 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독극물인 탈륨을 컵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 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거. 아유, 따라했고 모방 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네.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두 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한 사람이었군요. 모방 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로드주. 이곳에 사는 46세 아나톨린 모스크빈. 그는 무려 13개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고문헌 해석에 밝아 10권이 넘는 러시아 역사책을 집필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에겐 정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아빠가 머리 빗겨줄까? 올가, 오늘 생일이지? 우리 파티하자. 바로 여자 인형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아나톨린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부모님은 방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방에 가득 찬 인형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 뭐예요? 당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인형은 뭔데? 미라화된 여아 시체였던 겁니다. 사람 시체요? 게다가 이 시체들은 무려 29구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자, 낮에는 존경받는 역사학자로 또 밤만 되면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동네 공동묘지를 파헤친 그는 그때마다 붕대와 약품을 이용해 미이라처럼 만든 뒤 어머머. 다시 또 여기에 드레스를 입혀서 전시해 놓았던 겁니다. 엽기다. 자, 무려 이 엽기 행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가 무덤에서 꺼낸 여아 시체만 무려 159.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부모들이 생각해요. 이게 네.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걱정돼요. 자, 러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자, 너무나도 엽기적이어서 그 누구도 선뜻 영화로 제작하지 못해왔던 게 아닐까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던 영국의 한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주말이면 어김없이 영국의 B 정신병원을 찾았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마저리 윌리스. 그녀는 8, 90년대 영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쌍둥이 자매 준과 제니퍼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병원을 종종 찾았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저리를 본 쌍둥이 동생 제니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제니퍼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1963년 베네수엘라 북동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출신 오브리와 글로리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 준과 제니퍼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영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로 이사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만 받으며 자라도 모자랄 유년 시절 준과 제니퍼는 주민들의 차가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결국 쌍둥이 자매는 마음의 문과 말문까지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은 준과 제니퍼가 나누는 대화는 부모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뭘 무슨 말로 하길래 서로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들만의 뭐 언어를 개발한 건가요? 오늘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몸짓과 함께 영어를 상당히 빠르게 스타카토식으로 구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매를 두고 침묵의 쌍둥이, 악마의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 우리 심심한데 소설 하나 써볼까?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매는 함께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장르는 범죄 스릴러물.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1981년 절도와 함께 건물 3곳의 방화를 저지른 준과 제니퍼는 1982년 18살의 나이로 법정에 선 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각자 독방을 쓰던 제니퍼와 준은 매번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한 명은 굶고 한 명은 과식하고요. 어떻게 하죠?
똑같이 괴상한 자세로 앉아있기까지 한 건데요. 게다가 이런 미스테리한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게 이릅니다.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서로 다른 방에 있고.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살이 되던 1993년 3월 준과 제니퍼는 시설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동생 제니퍼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안타깝게도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까 자매가 기자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준과 제니퍼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약속. 그런데 정말 동생 제니퍼의 죽음이 예정돼 있었던 걸까요? 당시 언니 준은 동생의 죽음에 그 어떤 애도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난 해방된 거야. 제니퍼가 나를 위해 삶을 포기했어. 라고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그럼 그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뭔가 이게 둘이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약간 합친 기분은 안 들어요. 행방불명 20초 만에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냐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냐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치상, 시냐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아니 저는 중요한 건 잘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냐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이 소년을 모른다. 상자 속의 소년. 1957년 2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거리 이곳에서 의문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불과 7살이 안 돼 보이는 한 소년이 처참한 시신이 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거죠. 이토록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 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것도 뭐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담요, 또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판매처와 제조사까지 추적했지만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The Boy in the Box, 상자 속의 소년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신을 M이라고 밝힌 한 여성,
그녀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우리 엄마가 돈을 주고 산 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결국 욕조에서 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의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사 결과 소년의 오른손과 양발이 매우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였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증인이었던 M이 사실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용의자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집에 소년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거였죠. 또 뭐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끝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7년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이 소년을 시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신 이 이름 모를 소년을 축복하소서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 2011년 9월 어느 날 리양시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쳐들어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더 있어요. 여자와 함께 급히 찾은 인근의 한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외관과는 달리 지하에는 감옥으로 개조된 지하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3명의 여성이 갇혀있던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그녀들의 존재와 함께 2011년 중국을 경악해 만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의자의 혐의는 고의 살인, 강간, 집단 매춤, 불법 감금, 마약 제조, 음란물 유포 등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리하오. 리양시 품질 및 기술 관리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건데요.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가려진 엽기 행각들. 아내에겐 야간 업무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납치한 여성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일삼았고 그러던 2011년 9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리아오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한 여성이 탈출했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 말이 그냥 딱 맞는 인간이네요. 네.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잔혹한 양면성.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트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 몇 명이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